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왜 아직도 위험하고도 매혹적인가? 여러분은 마키아벨리라는 이름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권모술수와 기만을 정당화한 사상가, 혹은 권력을 위해서는 도덕도 버릴 수 있다고 말한 냉혹한 인물로 기억할 것입니다. 실제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문장들이 등장합니다. 군주는 때로 신의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필요하다면 선하지 않는 법도 배워야 한다고 말하죠. 이런 문장들만 떼어놓고 보면 마키아벨리는 분명 위험한 사상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오늘 우리는 군주론을 처세술이나 권력기술서로만 읽는 익숙한 방식에서 벗어나 마키아벨리가 왜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가 도대체 어떤 시대를 살았는지, 그리고 그가 진짜로 지키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그렇게 보면 놀랍게도 군주론은 단순히 잔인한 권력자의 매뉴얼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조국 앞에서 고통스럽게 현실을 직시한 한 정치가의 절박한 기록처럼 읽히기 시작합니다. 마키아벨리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의 시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가 살았던 15세기 말과 16세기 초의 이탈리아는 오늘날 우리가 떠올리는 하나의 통일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피렌체, 베네치아, 밀라노, 나폴리, 교황령 같은 수많은 도시 국가들이 서로 경쟁하고 반목하는 땅이었죠. 겉보기에는 찬란했습니다. 르네상스의 예술이 꽃피고 상업과 금융이 발달하고 피렌체에는 문화와 예술의 후원자가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아래에는 깊고도 치명적인 균열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는 분열되어 있었고 외부의 강대국들은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 같은 거대한 세력은 중앙집권적 국가 체제를 갖추고 있었고 막강한 군사력과 정치력을 바탕으로 이탈리아를 넘보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이탈리아의 도시 국가들은 서로 싸우느라 힘을 분산시켰고 공동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로 뭉치지 못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바로 그 현실을 뼈저리게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단순한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피렌체 공화국에서 외교와 행정을 맡은 공무원이었고 여러 나라의 군주와 정치가들을 직접 만나며 현실 정치의 냉혹함을 눈앞에서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책상 앞에서 세상을 상상한 사람이 아니라 외교 현장에서 인간의 본성과 권력의 작동 방식을 맨몸으로 체득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단순했습니다. 세상은 선의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 정의와 도덕만으로는 국가를 지킬 수 없다는 것, 악한 사람들이 넘쳐나는 세계에서 선한 사람만이 계속 선하게 남으려 한다면 결국 무너지는 것은 공동체 전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군주는 필요하다면 선하지 않는 법도 배워야 한다고. 하지만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악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악을 찬양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묻고 있었습니다. 국가가 무너지고 시민이 노예처럼 흩어지고 조국이 외세에 짓밟히는 상황에서도 지도자는 끝까지 도덕적으로 깨끗해야만 하는가? 마키아벨리에게 중요한 것은 개인의 도덕적 완결성이 아니라 공동체의 생존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군주론은 도덕책이 아니라 생존의 정치학이 됩니다. 그렇다면 마키아벨리가 보았던 이탈리아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합니다. 자기 군대가 없다는 것. 당시 이탈리아의 많은 도시 국가들은 전쟁조차 돈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시민을 무장시키기보다 용병을 사서 싸우게 했죠. 처음에는 이 방식이 꽤 합리적으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자국민의 생명을 아끼면서도 전쟁은 전문 군인에게 맡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바로 그 지점에서 이탈리아의 치명적인 약점을 보았습니다. 용병은 돈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나라를 위해, 자유를 위해, 자기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상황이 불리해지면 도망칠 수 있고 돈을 더 주는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용병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들 때문에 이탈리아가 노예가 되고 망신을 당하게 되었다고 말하죠.
그에게 진짜 군대란 무기가 아니라 시민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 자유로운 사회 안에서 스스로의 존엄을 느끼는 사람, 그런 시민만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울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좋은 군대는 좋은 정치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군주론을 읽을 때 놓치기 쉬운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키아벨리를 단지 권력 기술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는 군사와 정치, 시민의 애국심을 하나로 묶어서 보았습니다. 아무리 성벽을 높이고 무기를 쌓아도 그 안에 시민이 비겁하고 냉소적이라면 국가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시민이 자기 공동체를 믿고 사랑한다면 그 국가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키아벨리가 말한 군주란 그저 무서운 통치자가 아닙니다. 공포와 사랑, 질서와 민심, 전쟁과 정치를 냉정하게 조율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군주가 인민에게 미움과 경멸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즉, 필요할 때 비정해질 수는 있어도 결국 인민의 지지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키아벨리는 단순히 잔인하면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잔인함은 오직 불가피할 때 짧고 신속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그 결과는 공익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수단이 아무리 거칠더라도 그것이 공동체의 안전과 질서를 위한 것이어야만 겨우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마키아벨리의 가장 유명한 개념 두 가지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포르투나, 행운입니다. 다른 하나는 비루투, 탁월함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인간의 삶과 정치가 순전히 의지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대의 흐름, 우연, 환경, 타인의 힘, 즉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요소들이 늘 존재하죠. 그것이 포르투나입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행운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행운이 강물처럼 밀려오더라도 인간은 둑을 쌓고 제방을 만들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루투입니다. 비루투는 단순한 도덕적 선함이 아닙니다. 용기, 결단력, 상황 판단, 추진력, 인내, 때로는 냉혹함까지 포함하는 능동적 힘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좋은 지도자란 단지 착한 사람이 아니라 변덕스러운 운명에 맞서 스스로 결단하고 밀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 비루투의 상징으로 그가 주목한 인물이 바로 체사레 보르자였습니다. 체사레 보르자는 오늘날에도 악명 높은 인물입니다. 권모술수와 폭력, 배신과 야망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았죠.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그를 단순한 악당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체사레 보르자 안에서 분열된 이탈리아를 하나로 묶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현실적인 힘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체사레는 잔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유부단하지 않았습니다. 용병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군대를 만들려 했고 민심을 얻기 위해 때로는 두려운 결단도 내렸습니다. 마키아벨리가 보기에 그는 포르투나와 비루투가 결합된 보기 드문 인물이었습니다. 물론 체사레 보르자 역시 끝내 몰락합니다. 아버지인 교황이 죽고 자신도 병에 걸리며 정세는 순식간에 뒤집힙니다. 여기서 마키아벨리는 더 깊은 통찰에 이릅니다. 아무리 탁월한 사람도 모든 운명을 지배할 수는 없다는 것.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행운만을 기다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더 큰 어리석음이라는 것. 그러니 인간은 언제나 닥쳐올 위기에 대비해 자기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키아벨리 정치 사상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정작 마키아벨리 자신의 삶은 그리 영광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는 피렌체 공화국에서 능력을 인정받았지만 정세가 바뀌며 파면되고 투옥당합니다. 고문을 당하고 풀려난 뒤에는 시골 농장에 칩거하며 무명의 실업자처럼 살아가게 되죠. 낮에는 생계를 걱정하고 저녁이 되면 옷을 갈아입고 서재에 들어가 고전의 인물들과 대화하듯 책을 읽었다는 일화는 너무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절 그는 군주론을 씁니다. 이 장면은 참 인상적입니다.
정치의 중심에서 밀려난 한 남자가 절망과 가난 속에서도 권력과 국가, 인간의 본성을 끝까지 사유하며 한 권의 책을 써내려갑니다. 그 책은 단지 출세를 위한 아첨의 글이었을까요? 물론 그런 현실적 의도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메디치 가문에 책을 바치며 공직으로 복귀할 기회를 얻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군주론이 오늘날까지 살아남은 이유는 그 개인적 계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책 안에 너무나 불편하지만 외면할 수 없는 질문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정말 도덕만으로 움직이는 존재인가? 국가의 지도자는 언제까지 선하기만 해야 하는가? 공동체의 생존이 걸린 상황에서도 아름다운 원칙만 붙잡고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민심을 잃지 않으면서도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은 16세기 이탈리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낯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위험하지만 오래 살아남는 사상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정치에서 도덕을 완전히 제거하자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정치가 도덕의 언어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낸 사람에 가깝습니다. 그는 인간이 욕망하는 존재이며 권력은 늘 불안정하고 공동체는 생각보다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상보다 현실을 먼저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주의의 끝에는 언제나 한 가지 기준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군주 개인의 사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생존과 보존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마키아벨리는 단순한 악의 교사가 아니라 근대 정치학의 문을 연 사람으로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군주론을 읽는다는 것은 잔인한 권력자의 비밀을 훔쳐보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과 권력, 국가와 시민, 도덕과 생존 사이의 긴장 속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책이 오늘도 읽히는 이유는 우리 역시 여전히 그 긴장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선하게 사는 것과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는 것 사이에서 원칙을 지키는 것과 현실을 견디는 것 사이에서 우리는 여전히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쉬운 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불편한 진실 하나를 남깁니다. 세상은 우리가 바라는 만큼 선하지 않다. 그러므로 공동체를 지키고 싶다면 현실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 아마 이것이야말로 군주론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을 통해 지금 우리의 삶을 다시 비춰보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